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사람은 대선 주자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거를 언제 했냐? 2017년 대선에도 나오려고 했습니다. 문재인한테 졌지만은 2022년 대선에는 나왔습니다.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돼서 나왔습니다. 꽤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깠다 가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이 1등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대통령에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데,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인정하고 싶은 현실이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이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30% 정도 된다. 40% 가까이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비관적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온갖 전술 전략을 세우고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국가라는 거는 뭐 아주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총망라된 그걸 갖다가 총괄 지휘하는 이 정부의 대통령, 행정부가 바로 그거고, 그거를 갖다 또 지휘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각 분야마다 전문가로서의 그런 소양 같은 거는 갖출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인 우리가 공유하는 상식 있지 않습니까? 이 상식선은 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상식과 전혀 다른 괴리가 큰 궤변 내지는 강변 내지는 억지 내지는 망상, 공상, 환상 같은 소리를 했다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야말로 망국행 급행열차에 탄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의 이 언행을 보면 특히 이 경제와 관련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무슨 대북관이니 안보관이니 뭐 국제관이니 뭐 대만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씨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체 무슨 외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론 매체들이 다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이재명이는 합니다. 뭘 합니까? 이재명이가 경제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경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재명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한, 이렇습니다.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선거 때 돈 뿌려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이 돈 뿌리겠다,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전 국민한테 25만원을 준다고, 가구당 100만원을 준다고. 여러분들 이 돈 받고 싶습니까? 이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쭉 내려가서 특히 전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 그 지역화폐 참 좋아합니다. 무슨 지역화폐 성애자도 아니고 맨 뭔 얘기만 하면 지역화폐. 여러분들 경기도 지역화폐 그 뭐 운영사 거기하고 뭐 또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도 분명치 않고, 이거 옛날에 한국조세연구원인가 거기서도 효과 분명치 않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굳이 또 불필요한 의혹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또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 상권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골목 상권을 되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제가 계산해봤더니 얼마냐면은 아까 이재명이가 1인당 25만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12조 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3조 가까이 되는데, 이재명의 재원 조달 방법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데 약 900조에서 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강변을 했습니다. 궤변을 내놓은 셈인데, 그러면서 이런 적은 액수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 죽어가는 소상공인, 죽어가는 골목경제,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뭐 이거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25만 원 내작했는 25만 원을 주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반대했다. 윤석열 때문에 25만 원씩 못 받는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을 못 받는다. 지금 이런 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 민생이 힘들다. 민생이 어렵다. 그런 얘기 자주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토론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행군을 하고 있고 뭐 이재명이가 민생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말로는 민생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파를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그 법인카드로 대체 과일을 얼마나 사 먹었냐 이런 역공을 받기도 하는데 말로는 민생 하는데 이 민생이 어려워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바로 문재인 5년 동안의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약간 어렵다. 뭐 모든 지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책임은 어디 있냐? 바로 문재인한테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망쳐놨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뭔가 한 분야라도 제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고 싶진 않은 나라를 우리 국민들한테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이가. 그래서 이 나라가 겨우 정상화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 국정 운영 동력이 없기 때문에 뭐 경제 정책이든 뭐 별거 다 국가 발전 전략이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내힘 지지층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엔 또 뭐였냐? 문재인 때 이 통화량을 너무 많이 늘렸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붙었던 그 총선에서 문재인이 돈 뿌렸지 않습니까? 선심성 그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그리고 그 이외에도 무슨 전국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인가 국토 균형 발전인가 명목으로 예타다 면제시켜주고 별거 다 짓는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돈 또 뿌린 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뿌렸습니다. 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물가가 비싸다 그러는 거는 결국에는 문재인 때 뿌린 돈이 거치질 않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시중에 돌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돈을 못 걷느냐?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재인 때 무슨 막 그 집값 오르고 부동산 폭등해가지고 영끌을 어떻게 합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출 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 대출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곡소리 나는 겁니다. 여기 가계 부채가 무너지면 터져버리면 국가 경제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이 소위 내질러 놓은 그런 것들 실정들을 갖다가 수습하는 것도 바쁜데 그 와중에 가장 심각한 금리를 딱 이렇게 건드렸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몫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은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니까 물가는 계속 치솟고 그 와중에 이재명이라는 자는 또 13조 원을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정도가 아니라 불난 집에 갖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이게 대체 무슨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이게 대체 무슨 소상공인을 살리는 겁니까? 말 그대로 국가 경제를 죽이는 것과 같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걸 떠나서 제가 각종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통계표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때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러니까 문재인 때 뭐 돈을 막 뿌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돈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때뿐만 아니라 객관적 비교를 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재인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달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돼 가지고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는 2016년입니다. 2016년에 통화량이 이 M2입니다. M2 뭐 이 M1 있고 M2 있고 뭐 본원 통화 있고 그렇긴 한데 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통화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지표가 이제 M2인데 M2가 2016년도에 이게 지금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이거를 통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계가 10억 원. 10억 원 단위인데 2016년도에 2342조 정도 됐습니다. 2342조. 근데 그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가 언제까지 대통령 했습니까? 2022년 5월까지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2021년까지만 해도 3,430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문재인 5년 동안에 이 통화량이 1,000조 원 가까이, 1,1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100조 원. 그러니까 45% 정도 증가했다. 불과 5년 사이에. 근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얼마가 늘었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불과 한 600조 원, 600조 원입니다. 근데 문재인 5년 동안은 1,100조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림잡아 계산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통화량 증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때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5% 증가했고 2018년에는 6.3% 증가했고 2019년에는 17% 증가했고 2020년에는 9.3% 2021년은 10.8% 2022년에는 8.5%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표 예산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경제정책 재정정책 그 다음에 뭐 이런 통화량 같은 것도 솔직히 중앙은행의 역할이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오로지 온전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2023년의 통화량 증가율은 2.9%에 그쳤습니다. 2.9%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렇게 문재인 때처럼 쓸데없이 돈 풀 수가 없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도 지금 돈을 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그런 원칙 아래 돈을 안 풉니다. 그러니까 10.8, 뭐 9.3, 10.8, 8.5에서 갑자기 2.9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것 뭐 이런 원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걸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나라 경제가 거덜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민생고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통화량이 45%가 증가했는데 이게 또 뭐냐면 국가 채무도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증가해서 이 재정 여력도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 돈은 많지만 또 이 재정 여력도 별로 없어가지고 풀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인 2013년도에 국가 채무가 얼마냐면 490조 정도 됐습니다. 490조. 제가 쭉 숫자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533조, 2015년 591조, 2016년 627조, 2017년 660조, 2018년 680조, 2019년 723조. 여러분들 2017년부터 문재인 때입니다. 2019년 723조, 2020년 846조, 2021년 971조, 2022년 1067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문재인 들어서 이 국가 채무가 한 5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500조 원.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거의 50% 가까이, 한 45%에서 50% 정도 늘어났다. 아까 통화량도 45% 늘어나고 국가 채무도 45% 내지 50%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다가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금리를 못 올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지금 미국보다도 우리가 금리가 높습니다. 미국보다도 우리가 지금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또 치솟습니다. 환율.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옛날에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로 계산했습니까? 한 1,100원, 1,2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이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해 봤더니 한 1,340 몇 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 환율이 왜 지금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습니까?
아니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돈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또 달러라는 그 통화가 더 신뢰도가 있으니까 여기 있던 돈이 거기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빠져나가면서 달러가 새 나가니까 당연히 그 달러의 시세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환율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고환율도 결국엔 문재인이 내질른 X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뭐 경제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재명이가 또 뭐 민생 지원금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뭘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 경제 전공 안 했습니다. 근데 경제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그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럴 겁니다. 지역 앞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굳이 반박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반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이제 15분이 지나가지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지치실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관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각종 통계들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 표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돌려보시면서 이재명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재명 주장대로 했다가는 이 나라가 거의 베네수엘라행 망국 급행열차, 망국 특급열차에 올라타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얼마 못 가서 쓰러진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있고 거기는 자원 부국이라도 되고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는 관광 대국입니다. 관광으로만 GDP의 30%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관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우리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았다간 정말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를 국정을 총괄 지휘하겠다고 했던 그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 또 다음 대선에 나올 것 같은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거를 보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로 혀를 끌끌 찰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